중심 그 사상가들을 저희들이 하나씩 한 명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상가들이어가지고 한 번쯤은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아실 필요가 있는 분들 사람들인데 자크 데리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후기 구조주의자의 어떤 메인 주요 인물이기도 하고 차로 후기 구조주의가 아니라 따로 그냥 해체주의자라고도 그냥 따로 이제 명명을 사람들이 하기도 합니다. 프랑스 철학가였고 막시스트였습니다. 네. 모택동을 70년대는 막 방문을 하면서 응원까지 하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초반에 이거 후기 구조주의자들이 그 만들었던 텔 퀘리라는 그 학술지가 있습니다. 그 학술지 자체가 굉장히 그 프랑스 공산당 그 파티가 있었는데 공산당을 굉장히 지지하는 그런 학술지였습니다. 굉장히 이념이 한쪽으로 편향된 거기에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념적으로 굉장히 왼쪽으로 많이 치우친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마르크스의 유령들이라는 책이 1993년도에 출판이 됐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게 1989년에 동독이 무너졌습니다. 그 벽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요. 1991년도에 소련이 붕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제 공산주의는 끝났다라고 해서 굉장히 파티 분위기였거든요. 그때 딱 이 책을 이렇게 출판을 합니다. 마르크스의 유령들. 찬물을 딱 끼얹는 거죠. 지금 다 끝났다고 생각해? 마르크스의 유령은 계속 배회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여기서 논지입니다. 이 마르크스의 유령들이라는 거는 공산주의 유령이 이제 마르크스가 초반에 본인의 책에 공산주의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그대로 따와서 마르크스의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이미 보이지 않게 지금 다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한 사람이 데리다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또 그 중심 단어가 사용하는 중심 단어가 남근 로고스 중심주의. 남근이라는 거는 이제 그 남성의 상징인 거죠. 남성을 상징하는. 그리고 또 로고스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음성, 언어라는 의미도 있고요. 논리, 이성, 그렇죠. logic,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결국 이제 예수님의 육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의하면. 물론 거기서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당시 로고스라는 것은 논리나 이제 다른 의미로 이제 헬레니즘에서는 그렇게 이제 통용이 됐는데 그것을 굉장히 그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서양 어떤 철학의 기반이 된 겁니다. 말씀, 로고스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는 통용이 된 것을 이미 데리다는 너무나도 잘 알았죠. 그러니까 이 서양 철학은 굉장히 남자 중심적이고 굉장히 로고스 중심적이라는 거죠. 굉장히 기독교 중심적이고 남성 중심적이다. 그러니까 이 서구 사회 자체를 해체해야 된다 해서 이 가치 체계를 해체하라 해서 나온 단어가 해체주의입니다. deconstruction 이라는 단어죠. 근데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그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뭔가 억압을 되게 싫어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싫어하고 그러니까 해체하라고 하니까 그게 해방감을 준 거예요. 우리 죄된 본성이 너무나도 잘 딱 들어맞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와 맞아. 그런데다가 이제 문화막시 들어오고 자유 그러니까 이게 같이 저기를 이룬 거죠. 그 영향이 엄청 이제 시너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푸코는 너무나도 유명한 인물이어가지고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정말 사상가인데 정말 보면 이런 천재적인 그 사상가들이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정말 창조적인 이론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정말 꼬리를 치지 않고 머리를 치는구나. 이런 사람들의 이 한 이론으로 그냥 완전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이 사람은 사회학자, 역사학자였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이제 영문학에서도 이 사람은 엄청 맨날 언급하고, 사회학에서도 언급하고, 역사학에서도 언급하고, 고고학에서도 언급하고, 모든 전공에서 다 언급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역시 프랑스 공산당원이었고요. 한참 젊었을 때. 그리고 이제 70년대는 이제 굉장히 극좌파 사회운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유명하기로는 이제 동성애자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에이즈 결국은 합병증으로 사망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강연을 많이 다닙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 강연을 오면 굉장히 좋아했던 지역이 샌프란시스코였대요. 버클리. 네. 거기가 완전 그 동성애자들의 천국이었거든요. 거기를 너무 방문하는 걸 좋아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본인이 에이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숨기고 계속 그 동성애 행위를 하고 다녔다라는 거. 본인만 죽을 수 없다. 같이 너 죽고 나 죽자.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정말 학자로서는 굉장히 그럴듯한 천재적인 저기를 냈지만 실제 인간의 푸코를 보면은 저희가 본받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지식이라는 단어와 권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권력이라는 게 파워라는 단어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그 파워라는 단어가 되게 유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워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공산주의처럼 막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막 지배하고 막 대놓고 지배하는 게 아니라 파워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이게 막 이렇게 감시체제가 만들어진다거나 하면서 아무도 나를 보지 않지만 나 스스로 그것을 이제 조절하고 절제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가지고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든 지식 자체가 그 시대의 진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 사람은 담론이라고 했는데 담론이 그 시대의 진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리는 우리가 얘기하는 진리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 진리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진리는 계속 바뀌는 거죠. 사회가 바뀌면 이 담론도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결국 진리는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감시와 처벌이라는 그 책에서 페놉티칸이라는 그 뭐라고 하죠? 죄수들을 감옥 있죠. 죄수들 감옥. 그 감옥의 페놉티칸이 뭐냐면 둥그런 그 감옥인데 그 중간에 감시자가 들어갈 수 있는 탑이 있는 거예요. 타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워가 있고 그 죄수들의 방은 다 항상 불이 켜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보면은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체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죄수들이 그 안에 타워에 그 감시자가 없다 하더라도 스스로 저기 누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니까 그 자체로 벌써 파워가 된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힘. 보이지 않는 힘. 그러니까 도덕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그 힘이 우리 자신을 계속 조종하고 절제하게 하고 한다라는 거죠. 모든 게 다 힘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작용이 아니라 결국 힘의 논리라는 거죠. 근데 그 힘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디든 이 힘은 만들어지고 계속 시대에 따라서 변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인 의미, 궁극적인 절대 진리는 없다라는 게 이 사람의 이제 결론이고요. 세 번째, 롤랑 바르트. 제가 이 사람 걸 참 글을 쓰면서 굉장히 많이 인용을 했는데 왜냐면 이 사람이 작가의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맨날 글 막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절대적인 의미는 없어라고 맨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딱 The Death of the Author, 작가는 죽었다 라고 이제 선포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항상 우리는 책을 읽을 때 이 작가의 의도가 뭐냐 맨날 이 작가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서 작가가 태어난 그 역사적인 배경 막 쫙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책을 읽는 목적은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통적인 방식이었던 거죠. 그 방식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기한 게 작가는 죽었다. 권력, 그 사람이 절대 권력을 행사했는데 그 권력 그거 완전 무너뜨려야 된다. 해체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가가 죽으니까 어떻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반대로 독자가 이제 탄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제목이 작가의 죽음이고 제일 마지막 줄이 독자는 그래서 다시 탄생했다. 독자가 탄생한다라는 건 뭐냐면 본인이 어떻게 그거를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하나의 절대적인 의미는 있을 수 없다. 이거를 글을 통해서 롤랑 바르트가 이야기를 했고 본인도 동성애자여서 이제 후코랑 이제 같이 또 연인 관계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항상 오래가는 건 아니니까 연인 그 관계가 네, 이제 같이 이렇게 학술 활동도 하고 개인적인 그런 뭐 이제 모임도 갖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그러니까 저기 밑에 말씀 제가 써놨지만 성경 말씀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성경 말씀인 거 아니에요?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거를 절대 그 권력을 부인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거기에 완전 전면 도전하는 어떤 이론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크리스테바 이 사람도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언어학자, 문학자, 철학자 것까지는 뭐 좋습니다. 근데 불가리아에서 공산주의자였고 실제 이제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 비밀첩자로 이제 활동을 했다라는 게 2018년도에 막 드러났어요. 나중에 드러나서 아니다, 기다, 뭐 여기 증거 여러분 한번 실제 네이버만 들어가셔도요. 공산주의 첩자였다, 뭐 비밀 첩자였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됐더라고요. 네, 그만큼 굉장히 공산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 네,
간첩이었든 아니었든 간에.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내용, 그 키워드 하나가 뭐냐면 상호 텍스트성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텍스트, 언어. 그렇죠. 글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처음 시작은 없다는 거, 오리진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텍스트가 결국은 만들어지기까지 기존에 있던 다른 조각들, 텍스트들 다 그런 거를 조각조각 모아서 만들어 놓은 거지 그게 창조적인 어떤 텍스트가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서로 조각조각이 모아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고정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조각조각 모아놨으니까 다른 조각으로 또 모아놔 보세요. 그러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굉장히 후기 구조주의적인 어떤 이제 접근인 거죠. 그러니까 텍스트에 오리지널리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성경의 오리지널리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굉장히 이 사람들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 굉장히 반기독교적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크락강만 잠깐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 보시면 프로이드의 또 제자인데,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프로이드의 언어를 가지고 그 정신분석학 개념을 가져와서 거기다 이제 후기구조주의 언어 이론을 딱 이제 갖다가 대입을 하면서 이제 자아 정체성 막 그런 거에 관련된 이제 논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위에 또 다른 이제 제자가 라이히였지 않습니까? 성정치, 성혁명을 외친. 근데 락강에 또 다른 또 제자가 있었는데 필릭스 가탈이라고. 네, 아직까지도 지금 살아 있을 거예요. 68년도 뭐 그때 68혁명 때도 막 엄청 거기에 같이 이렇게 함께 하고 했던 그 학자인데 분자혁명이라는 단어를 냈습니다.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분자, 아주 조그만한 그런 방 안에서 동성애자들의 어떤 그 걔네들의 화합, 뭐 그런 단합, 뭐 진짜 완전 조그만한 거론돼서 혁명이 시작이 돼서 이게 커져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막시스트적인 그런 개념에다가 이제 락강의 어떤 그런 개념을 같이 가져와서 만들어진 게 이제 필릭스 가타리. 뭐 가타리도 있고 지금 또 같이 나온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또 같이 누구랑 또 책을 냈습니다. 좀 더 생각이. 여튼 그러니까 이런 지금 현재 많이 통용되는 이론가들, 사상가들이 그냥 다 저쪽이에요. 그냥 다 저쪽. 그러니까 모든 언어가 다 저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모르고 그냥 공부를 하다 보면 그냥 저쪽 언어의 세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언어로 세상을 보니 지금 저희들이 보는 세상은 완전 다른 세상을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과 싸우는 겁니다. 네, 근데 이미 학계는 이 사람들의 걸로 이미 예전부터 장악이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얼마나 저희가 정말 그 돌멩이 5개 가지고 물맷돌 5개 가지고 진짜 이 싸움이 거의 뭐 이제 굉장히 뭐라 그러지? 이제 밸런스가 맞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자아 얘기를 하는데요. 거울 이미지라는 단어가 지금 나왔는데요. 자아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나는 나다 하고 스스로 알아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발견을 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한 18개월 된 어린아이가 처음 이제 거울을 보면서 저기 나네 비슷하게 생겼네 하면서 굉장히 관심 보면서 거울을 많이 본다라는 겁니다. 18개월쯤에. 그러면서 그 거울 속에 있는 이미지를 자기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타자, 자기는 아니잖아요. 거울 속의 이미지가 자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자의 매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을 통해서 나 자신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자체적으로 알아서 나는 누구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나를 이해하는 거 있어서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렇죠. 상대방의 관계 속에서 나를 이해한다라는 거. 거기서 이제 그 시기를 이제 상상계라고 하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상징계, 언어를 사용해서 자아를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 언어 자체도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아까 전에 여러분 보셨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불안정한 굉장히 유동적인 그 언어를 통해서 내 자아가 이해가 되니까 얼마나 다양한 자아가 존재를 하겠습니까? 그게 그대로 이제 성에 대입이 되니까 다양한 성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내 안에는 다양한 성이. 그렇죠. 이제 락강이 좀 그런 위험한 이론의 그 근거를 제시를 해준 사람이라는 거. 네, 그래서 후기구조주의를 이제 잠깐 정리를 하시면 첫 번째, 세상을 이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오로지 다 언어 담론입니다. 언어로밖에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주디스 버틀러가 얘기를 하기를 그러니까 태어나서는 아예 성이 없다. 원래 성이 없는 거에 태어나서는 무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 아이가 성을 알게 돼? 언어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문화, 사회 속에서 내가 인지함으로 인해서 내 성이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인지하는 그 바에 따라서 성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후기구조주의적인 이러는 거죠. 결국 이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언어, 담론, 뭐 그런 거죠. 인지, 내가 어떻게 인지하느냐, 언어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인지하느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원래 존재하는 본질 자체는 없습니다. 오리지널리티는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게 다 언어를 통해서 인지할 때. 그래서 아까 전에도 버틀러가 타고난 성은 없어. 무성이야라고 딱 시작하는데 그렇진 않잖아요. 저희는 이미 태아에서 이미 호르몬과 모든 그 염색체와 이미 여성, 남성 구별이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거는 딱, 그래서 그때 언젠가 뭐 그 사람 강연을 할 때 딱 그렇지 않습니까? 라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사람들이 네, 뭐 하는 거에 참, 와, 이게 어떻게 저렇게 세뇌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포스트 모더니즘과 후기 구조주의는 반과학적입니다. 그 사람들은 과학적인 사실을 완전히 배제하고 이론을 만들어요. 근데 이 세상은 후기 구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론이 훨씬 잘 먹힌다라는 거. 아무리 과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지금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생물학적으로 이건 여성, 남성밖에 없다고 했을 때 실제 아예 그 학계에서 그냥 아웃당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미국에서. 그래서 그분이 나름대로 어디 연구소에서 굉장히 잘 나가시다가 나중에는 따로 나와서 그냥 책 쓰시고 막 발표하시고 그래서 보수주의 어떤 그런 단체에 가서 막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분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확 좁아진 거예요. 학계에서는 아예 그거를 내놓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안타깝게 그분이 코리안 아메리칸이셔서 그래서 아유 저분 한 분 우리나라에 모셔가지고 말씀 들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인간의 주체성은 없습니다. 아까 전에 계속 나왔지만 모든 게 다 매개예요. 인간은 그냥 매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매개체.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인본주의, 데카르트가 합리주의 뭐 그 당시 한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나는 생각이 주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의 주체는 나야. 그러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라고 내가 인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본주의와 지금 여기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구조주의 차이는 인간을 주체로 인정하느냐, 인간을 그냥 매개로 그냥 받아들이느냐,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 주체성이 아까는 구조주의부터 슬슬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인간은 주체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후기 구조주의를 이제 기반으로 당연히 저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 너무나도 반성경적인 거는 잘 아시니까 이제 정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계속 나왔던 단어들이죠. 포스트 모더니즘 다양성, 상대성, 유동성, 그리고 진리는 다 주관적이죠. 진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다양한 거죠.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문화에 기반한 지식만을 이 사람들이 인정하면 초월적인 지식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자아는 계속 변화무쌍합니다. 그렇죠. 다양하죠. 언어를 통해서 다양한 관계 속에서. 그 반면에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네, 다양하고 상대적인 게 아니라 그냥 선악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구분은 명확하고 진리는 하나입니다. 절대적인 진리 하나입니다. 진리들이 아니라. 그리고 지식은 초월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역사와 문화를 초월하지 않습니까? 네, 초월성을 저희는 믿죠. 그리고 자아는 통합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딸이야, 딱 지목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계속 바뀌는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딱 아까 전에도 다 아셨겠지만 거기다 딱 성을 딱 접목을 딱 시키니까 이제 젠더 이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성, 상대성, 유동성에다가 성을 딱 대입하니까 다양한 성, 상대적인 성이 만들어지고요. 주관적인 진리들에다가 성을 딱 넣으니까 주관적인 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문화 기반한 지식에다가 성을 딱 넣더니 사회문화적인 성은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자아는 변화무쌍하죠. 거기다 성을 딱 넣었더니 성은 변화무쌍해. 그러니까 이미 예전부터 계속 구조주의, 후기 구조주의 막 그런 이론들이 학계를 다 장악하고 있었고 몇십 년 동안 거기에 이제 젠더 이론이 딱 나왔을 때 너무 딱 맞는 거죠. 딱 들어맞는 거죠. 그러니까 다 아무 이견 없이 그렇지 하고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90년도에 이제 젠더 트러블이라고 주디스 버틀러가 났을 때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성에 대입하니까 딱 맞네? 그래서 그때 뭐 모든 학계가 거의 그 사람이 그때부터 막 슈퍼스타가 된 거죠. 이미 그 전에 이게 이론적인 터가 딱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게 먹혔던 거고. 네, 그렇다라는 거. 네, 여기 이제 주디스 버틀러 등장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아마 UC 버클리 대학에서 비교문학 교수, 그러니까 문학 교수로 지금 있고요. 역시 후기 구조주의자고, 이제 본인을 페미니스트라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젊었을 때는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90년대에 와서는 완전 이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흐름이 완전 이제 턴하지 않습니까? 젠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레즈비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케이스인데,
레즈비언이기 때문에 본인은 그 사회 자체가 굉장히 본인이 이 사회를 규정을 하기를 이성의 중심 사회라는 거죠. 이성의 중심. 근데 앞에다가 또 다른 형용사를 넣습니다. 강제적 이성의 중심 규범의 사회다. 이 사회가 굉장히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너는 남자야, 너는 여자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라고 계속 그런 중심의 사회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가 이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거기에 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정체성 혼란이 어렸을 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이 사람은 그 철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 학부 때는 철학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본인의 정체성을 철학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후기 구조주의 당연히 거기에 이렇게 들어갔고, 거기에 이제 딱 보니까 너무 맞는 거죠. 그래서 그만의 이론을 만들어낸 겁니다. 젠더 이론. 네. 그래서 이제 이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전에도 솔직히 젠더라는 용어가 계속 쓰이긴 했습니다. 학계에서. 근데 그냥 뭣도 모르고 그때는 젠더라는 거는 여성, 남성만 의미했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영향을 좀 받는 건 있지. 그렇잖아요. 왜냐면, 누나가 많은 집에서 태어난 남자들은 굉장히 여성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 그런 사회 문화적인 영향은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렇게 걸립니다. 이렇게 덫에 걸리는 거죠. 덫에 걸려서 이렇게 가면서 보니까 또 말이 돼. 뭔가 왠지. 그렇죠. 이들은 대놓고 이상한 소리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론 이렇게 보면 아까 전에도 여러분 보셨어요. 맞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중간에 분별을 되게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젠더 이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또 하나, 젠더 수행성 이론. 이게 이제 엄청나게 그 당시 영향을 많이 줬는데, 이게 뭐냐면, 젠더는 그냥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수행, 반복적인 수행의 결과로 젠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수행이라는 거는 거기에는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성적 지향이 들어가는 거죠. 본인의 레즈비언 정체성에 너무나도 부합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적인 수행을 통해서 내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미 후기 구조주의는 정체성은 계속 바뀌지 않았으니까 만들어지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수행. 그러기 때문에 이 수행이라는 단어에는 행위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수행이라는 행위죠. 행위, 중심. 그렇기 때문에 행위 뒤에 이 사람은 행위자를 완전히 부정합니다. 그래서 아예 there's no being, there's only doing 이라고 그 사람이 딱 얘기를 해요. being은 없어. 존재는 없고 그냥 행위만 있을 뿐이야 라고 책에 계속 반복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젠더가 섹스를 결정하는 거죠. 완전 뒤집어 놓은 거죠. 그동안 젠더 이론을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섹스를 해서 시작을 합니다. 타고난 거에서 문화적으로 구성이 돼서 젠더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순서가. 근데 이 사람은 젠더가 먼저고 그 다음에 섹스예요. 내가 인지하는 게 먼저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내 성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타고난 성은 없다라고 이 사람은 딱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 먹혔다는 거죠. 이걸 개념으로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젠더 개념이 완전히 확고히 됐고,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가 막 전 세계에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